21번 은퇴까지 앞으로 20년간 매년 6천만 원의 소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자가 있다. 현재 이 노동자는 자녀 생애가 40년이고 자산은 없으며 2억 원의 부채를 갖고 있다. 생애소득 가설에 따를 때 이 노동자의 은퇴 시 순자산, 자산 마이너스 부채와 자녀 생애 동안의 연간 소비는 단 이자율은 항상 0이고 사망 시 이 노동자의 순자산은 0이다. 21번 문제는 생애소득 가설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생애소득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전 생애에 걸쳐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고르게 소비한다는 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생애소득 가설에서는 생애를 유년기, 중년기, 노년기 세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년기와 노년기에는 소득이 없고요. 중년기에는 소득이 Y만큼의 높이로 버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소득 가설의 결론은 이러한 소득 구조 하에서 전생에 걸쳐서 일정하게 소비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이 노동자는 자녀 생애가 40년이고 그 40년 중에 앞으로 20년 동안 소득을 얻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소득 이외에 추가적인 자산은 없고 2억 원의 부채를 갖고 있고요. 그러면 자녀 생애가 40년 남은 현재 시점에서 생애 소득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0년 동안 매년 6천만 원을 얻게 되니까 6천만 원을 20년 벌면 12억이 되죠. 그리고 이 노동자는 2억 원의 부채를 갖고 있으니까 실제 순소득은 10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어들일 수 있는 예상 순소득 10억을 가지고 40년 동안 일정한 수준의 소비를 하게 되는데 연간 평균 소비액을 구하면 10억을 40년으로 나누면 0.25억 즉 2,5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는 자녀 생애 40년 동안에 매년 2,500만 원씩 소비를 하게 됩니다. 즉 20년간 소득을 얻는 기간에서도 2,500만 원씩 매년 소비를 하게 되고요. 은퇴한 이후 사망 때까지 남은 기간인 20년 동안에도 2,500만 원씩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 중에 두 번째 거 자녀 생애 동안의 연간 소비는 2,500만 원이 되고요. 그래서 2,500만 원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 노동자의 은퇴 시 순자산을 구해야 되는데 이 노동자의 자녀 생애 동안의 순소득은 10억이 됩니다. 여기서 은퇴 시의 순자산을 구하려면 이 시점에서 20년 뒤를 생각을 해야겠죠. 20년 동안 매년 2,500만 원씩 소비를 하게 되니까 실제 은퇴 시의 순자산은 10억에서 2,500만 원씩 20년을 사용하니까 이게 5억이죠. 그래서 10억에서 5억을 뺀 5억이 남게 됩니다. 이 남은 5억을 가지고 은퇴 이후 20년 동안 매년 2,500만 원씩 소비하고 사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괄호에서 보듯이 사망 시 이 노동자의 순자산은 0이다. 즉 사망 시 모든 소득을 소비하고 죽게 되는 것이죠. 이자율이 항상 0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40년 동안에 이 노동자가 20년 동안 6천만 원을 매년 벌지만 미래의 소득을 현재 시점으로 현재 가치화할 때 실제 미래의 6천만 원이 현재 시점에서는 6천만 원보다 작은 가치를 가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이자율이 항상 0이라고 가정을 해서 미래의 소득 1원이나 현재의 소득 1원이나 모두 동등하다는 가정으로서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제시한 가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은퇴시 순자산은 5억이고요. 연간 소비는 2,500만 원씩이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어느 경제의 화폐 수요 함수가 다음과 같다. P분의 MD 실질화폐 수요의 형태로 주어져 있고요. 이것이 4i분의 y로 주어져 있습니다. MD는 명목 화폐 수요, P는 물가 수준, Y는 총 생산, I는 명목 이자율을 나타낸다. 이 경제의 화폐 유통 속도는 22번은 화폐 수요 함수가 주어져 있고 화폐 유통 속도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이 화폐 유통 속도라고 하는 것은 화폐 수량설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화폐 수량설은 통화량 곱하기 화폐 유통 속도가 물가 곱하기 실질 생산량, 즉 명목 생산량과 같다는 식을 의미합니다. 이 식을 화폐 유통 속도 V로 정리를 하면
V는 M분의 PY가 됩니다. 그리고 균형에서는 실질화폐 수요함수와 실질화폐 공급함수가 일치하니까 이렇게 식을 둘 수가 있고요. 즉 실질화폐 공급도 4i분의 y가 됩니다. 이것을 ms, 즉 통화량 m으로 정리를 하면 p 곱하기 4i분의 y가 됩니다. 이렇게 구한 균형 통화량을 화폐 유통 속도의 식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그대로 가져오면서 m 자리에 ms라고 표기를 했고요. 이 자리에 p 곱하기 4i분의 y를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4i가 나옵니다. 따라서 2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 어느 경제의 현금 통화는 400조 원, 법정 지급 준비율은 5%이며 은행은 50조 원의 초과 지급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 경제의 요구불 예금 대비 현금 보유 비율이 40%라면 본원 통화와 M1 통화 승수는 단 요구불 예금 이외의 예금은 없다고 가정한다. 23번은 초과 지급 준비율이 포함된 통화 승수 공식을 도출해서 적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통화 공급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본원 통화에 통화 승수를 곱한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통화 승수를 도출을 해보면 기호에 대한 정의는 이와 같이 있고요. 먼저 통화량, 이것은 M1 통화량을 가정을 합니다. 보통 통화 승수를 도출을 할 때 여러가지 통화량의 버전 중에서 M1의 통화량을 가정을 합니다. 이것은 현금 통화와 요구불 예금의 합이 되겠고요. 그 다음 본원 통화는 현금 통화와 지급 준비금의 합이 됩니다. 지급 준비금은 법정 지급 준비금과 초과 지급 준비금의 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옆에 비율에 관한 식들이 있는데 먼저 현금 통화 비율은 현금 통화를 요구불 예금으로 나눠준 것을 의미하고요. 법정 지급 준비율은 법정 지급 준비율을 역시 요구불 예금으로 나눠준 것이고요. 그 다음 초과지급 준비율은 초과지급 준비금을 요구불 예금으로 나눠준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 비율들에 관한 식을 통화량과 본원통화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이것이 통화량에다 이 비율들을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한 것이고요. D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했고요. 본원통화 식에도 역시 이 비율들을 대입을 해서 D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통화량을 본원통화의 식으로 나눠주면 D가 소거가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통화 공급이 본원통화의 통화 승수를 곱한 모양으로 표현이 되니까 여기도 역시 통화 공급 통화량만 남겨두고 본원통화를 넘겨서 이처럼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원통화 앞에 붙은 이 비율이 통화 승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구체적인 수치들을 가지고 본원 통화와 M1 통화 승수를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문제에서 현금 통화가 400조 원, 그래서 단위는 생략을 하고 C가 400이 되고요. 그 다음 법정 지급준비율이 5%니까 법정 지급준비율은 요구불 예금분의 법정 지급준비금이었죠. 이것이 0.05고요. 그 다음 은행이 50조 원의 초과지급 준비금 보유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초과지급 준비금이 50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구불 예금 대비 현금 보유 비율, 즉 D분의 C로 표현되는 현금 통화 비율이 40%라고 했으니까 0.4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것들을 구해보면 먼저 C가 400이고 D분의 C가 0.4니까 D는 1000이 되고요. 그 다음 D를 구했으니까 이 식에서 우리는 법정 지급 준비금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1000에 0.05를 곱한 값이니까 50이 나오고요. 그리고 D를 아니까 우리는 초과지급 준비금을 가지고 초과지급 준비율 역시 0.05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급 준비금은 법정 지급 준비금과 초과지급 준비금의 합이니까 50조 원, 50조 원 더해서 100조 원이 되겠고요.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본원통화부터 구해보면 본원통화는 현금통화에 지급준비금을 더한 값이 됩니다. 현금통화가 400조 원이고 지급준비금은 100조 원이니까 본원통화는 500조 원이 되고요. 그 다음 M1 통화 승수는 이렇게 구한 공식에 맞는 값들을 대입하면 되겠죠. 현금 통화 비율이 문제에서 40%, 즉 0.4로 주어졌고요.
그 다음 법정 지급 준비율이 5%라고 했으니까 0.05로 대입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초과 지급 준비율은 여기서 0.05로 구했죠. 그래서 초과 지급 준비율까지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M1 통화 승수는 2.8이 나옵니다. 따라서 23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다음은 어떤 나라의 고용 관련 자료를 정리한 표이다. 생산 가능 인구부터 취업자가 일자리를 잃을 확률까지 수치가 주어져 있습니다. 실업률 갭을 실제 실업률에서 자연 실업률을 차감한 값으로 정의할 때 이 나라의 실업률 갭은 단 생산 가능 인구, 실업자가 일자리를 구할 확률, 취업자가 일자리를 잃을 확률은 일정하고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 사이에 이동은 없다. 24번은 실업률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업률 갭을 묻고 있는데 실제 실업률에서 자연 실업률을 뺀 값이 실업률 갭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실제 실업률과 자연 실업률을 각각 구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실제 실업률을 구해보면 경제에 생산 가능 인구가 있다고 할 때 생산 가능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경제활동 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를 우리는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를 실업률이라고 합니다. 이게 문제에서 묻고 있는 실제 실업률이 되는데 표에서 주어진 수치를 가지고 실제 실업률을 도출을 해보면 생산 가능 인구가 1000만 명이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70%니까 이 3번 식에 의해서 경제활동 인구는 700만 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업자가 35만 명이니까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700만 분의 실업자 35만 명으로 계산을 하면 5%가 나옵니다. 이게 실제 실업률이 되고요. 그 다음 자연 실업률은 먼저 자연 실업률의 정의를 알아보면 노동시장이 균형을 이룰 경우에 실업률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균제 상태가 성립을 할 때 도출을 할 수가 있는데 노동시장이 장기적인 균형 상태인 균제 상태에 있기 위해서는 구직자 수와 실직자 수가 같으면 되겠습니다. 구직자 수는 실업자 중에서 구직을 하는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고요. 실직자 수는 취업자 중에서 실직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구직률을 F, 실업자를 U, 실직률을 S, 취업자를 E라고 하고 실업자와 취업자의 합인 경제활동 인구를 L이라고 하겠습니다. 균제 상태 조건의 식에 따라서 식으로 구성을 하면 이와 같이 되고요. 여기서 이 취업자는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를 뺀 것과 같으니까 표현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러면 F와 S는 이 표에서 실업자가 일자리를 구할 확률, 이것은 구직률이 되겠고요. 취업자가 일자리를 잃을 확률, 이것은 실직률이 되겠죠. 즉 F가 0.24고 S가 0.0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직률과 실직률을 아니까 우리는 이 식을 경제활동 인구 L분의 실업자 U로 정리를 하면 자연 실업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와 L끼리 각각 묶어서 L분의 U로 식을 표현하면 F 더하기 S분의 S가 됩니다. 즉 구직률 더하기 실직률분의 실직률이 됩니다. 이것을 계산을 하면 4%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실업률은 5%, 자연 실업률은 4%니까 실업률 갭을 구하면 1%가 나오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5번 고전학파와 케인즈 학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5번 문제는 고전학파와 케인즈 학파의 특징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가부터 보면 케인즈 학파는 동일한 규모라면 정부 지출 확대가 조세 감면보다 총수요 증대 효과가 크다고 보았다. 이것은 승수 효과에 대한 기술인데 정부 지출 승수와 조세 승수를 비교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폐쇄 경제를 가정해서 국민소득 균형식을 써보면 국민소득은 총 공급과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의 합으로 이루어진 총 수요가 같아질 때 결정이 되는데 소비 함수를 우리는 가처분 소득의 함수로 표현을 하고요. 가처분 소득의 0과 1 사이의 양수인 한계 소비 성향을 곱해준 형태로 소비를 표현하고요. 이렇게 표현된 국민소득 균형식을 전미분을 해서
각 변수들을 변화분의 형태로 표현을 해준 다음에 승수를 도출해 보면 되는데, 먼저 지출 승수는 정부 지출 G의 변화분과 국민소득의 변화분 DY만 남겨두고 나머지 변수인 조세의 변화분과 투자의 변화분을 0으로 놓고 정부 지출 증가할 때 국민소득의 증가분이 어떻게 되는지 정부 지출 승수를 구해보면 1 마이너스 한계 소비 성향분의 1이 되고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조세 승수를 구해보면 조세 승수는 조세의 변화분 DT와 국민소득의 변화분 DY만 남겨두고 투자의 변화분과 정부 지출의 변화분을 0으로 두고 DT분의 DY로 정리를 해주면 1 마이너스 한계 소비 성향분의 마이너스 한계 소비 성향의 모습으로 정리가 됩니다. 한계 소비 성향이 0과 1 사이의 양수기 때문에 정부 지출 승수와 조세 승수의 절대 크기를 비교해보면 분모는 똑같은데 분자가 정부 지출 승수가 더 크죠. 그래서 승수 효과는 지출 승수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이야기는 정부 지출 확대했을 때 총수요 측면의 국민소득 증가분이 조세 감면 시 총수요 증대 효과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기 가는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나는 고전학파에 대한 설명인데,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민간 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구축효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축효과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이자율을 상승시켜서 민간 투자를 감소시키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은 조세로 충당하거나 아니면 통화를 발행해서 조달하거나 또는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전학파에서 이야기하는 구축효과는 국채로 정부 지출의 재원을 조달했을 때의 상황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한 재원으로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상황을 상정해서 설명을 해보면, 국채가 발행되면 국채의 공급량이 증가하고요. 그러면 국채 시장에서 국채 가격이 하락합니다. 국채 가격과 이자율은 반비례 관계이니까 이자율은 상승하게 되고요. 이 국채 이자율의 상승은 일반적인 채권 시장의 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 상승을 의미하니까 투자는 감소하게 되겠죠. 또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한다는 것은 경제에 존재하는 자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민간이 투자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정부가 사용하게 되는 것이니까 민간 입장에서는 투자 재원이 모자르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투자가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의 지문도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다를 보면 이것도 고전학파에 대한 설명인데, 재량적인 총수요 관리 정책이 경기 안정화에 효과적이라고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가 시장 가격 기구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장인데, 고전학파는 시장 가격이 기본적으로 신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전통적인 케인즈학파는 시장의 가격 기구가 경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정책을 할 때 다음 두 가지 방식에 의해서 정책을 수행하게 된다고 상정을 하는데, 첫 번째는 준칙에 의한 정책입니다. 이것은 경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시행할지 미리 규정하고 실제로 그 규정대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재량에 의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제 상황에 따라서 정책 담당자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고전학파는 시장 가격 기구가 신축적이기 때문에 시장의 불균형이 존재하더라도 균형으로 돌아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할 때는 그 개입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준칙에 의한 정책을 선호했고요. 반면에 케인즈학파는 시장 가격 기구가 경직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 개입을 할 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는 재량에 의한 정책을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보기 다는 고전악파가 재량적인 총수요 관리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보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다음 보기 라는 케인즈 악파에 대한 이야기인데, 케인즈 악파는 수요 측 요인보다는 공급 측 요인에 의해 경기 변동이 발생한다고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전 악파의 세이의 법칙과 케인즈 악파의 유효수요 이론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세이의 법칙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의미로 고전 악파의 생각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법칙이 되겠고요. 유효수요 이론은 시장의 공급은 충분한데 유효수요가 부족해서 경기 침체가 왔다고 주장하는 이론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케인즈 악파의 이론이 되겠고요. 그래서 고전 악파는 공급 측 요인이 중요하다고 봤고, 케인즈 악파는 수요 측 요인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의 발생 원인에 있어서도 고전 악파는 공급 측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봤고요. 케인즈 악파는 수요 측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보기 라는 케인즈 악파가 공급 측 요인에 의해 경기 변동이 발생한다고 보았다라고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서술이 되겠고요. 그래서 25번 문제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가와 나가 옳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